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전하고 듣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등 사태가 길어지자 학부모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로부터 현재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위험한 것들을 발견해 구청으로 신고합니다. 잠시 뒤 시민안전보안관 한 분과 직접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집단 퇴원 유도 행위 등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쓰고 있는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핸들커버와 관련해 아예 안전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됩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얼굴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된 헌정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뒤따라 모습을 나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어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회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영장심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선 만큼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나올 예정이고 일단 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 본질이 상관의 업무 지시에 따른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지막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지원 기자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던 과정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도 100번 넘게 언급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엄격한 상하관계와 상관의 업무 지시에서 비롯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았던 김행장에서 송무팀을 이끌던 한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만 따로 떼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부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5조 원 이상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된 추가 국채 발행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은 3천 명을 감축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경론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관련법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야3당 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기득권 동맹이다 이렇게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거역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야3당은 합의를 시도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안까지 공개하면서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틀만이라도 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양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의 합의 취소를 촉구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투쟁에 나서고 모든 의원들이 주말 일정을 취소하고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내일 오전 10시 규탄 집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 합의체 활동은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넘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뉴스 TMI, 오늘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정했습니다. 네, 박석원 앵커. 네.
자, 앞서 중계도 연결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기고 있었는데 오늘 그 예산 심사에 밀리면서 이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오늘 거론된 윤창호법은 또 하나의 다른 또 윤창호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의결될 뻔했던 도로교통법안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운전재를 잡으셨던 분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된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나 기준이 엄격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럼 0.03%는 어느 정도의 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정도의 체격의 남자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풀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상습범에 대한 기준도 원래는 3회 이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2번만 적발돼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징역 2년에서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지난주 의결된 다른 내용의 윤창호법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연말이라 모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입만 댔다거나 마신 지 꽤 됐다거나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중부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하루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2도, 서울 영하 9도 등으로 기온이 급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 한파주의보, 이렇게 오늘 밤부터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일부 지역은 많은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기상정보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상순, 초겨울에 보기 드문 찬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예년보다 빨리 남하하는 겁니다. 밤사이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최저기온으로 평년보다 무려 8, 9도 정도 낮은 겁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는 하루 만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은 눈도 비상입니다. 강한 한기가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구름은 서해안 지역뿐 아니라 일부 충청과 호남 내륙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전북 내륙, 제주 산간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돼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며 눈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 온수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난방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온수관을 건드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늘도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고로 숨진 68살 송모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20년이 넘은 노후배관,
686km 구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석 달 전 감사원이 지역 난방공사의 배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만큼 관리 부실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저녁, 갑자기 지하에서 솟아오른 섭씨 100도의 물과 증기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상 피해. 온수관이 터져버리면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여서 딱히 대비할 것도 없고 재난 문자 받아서 딱 대비할 상황도 없으니까 불안함이 커진 건 사실이기도 하고. 파열된 온수관은 지난 1991년에 설치됐습니다. 1차 감식 결과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고 배관 용접부에서 녹이 쓴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용접 등으로 부식 방지제가 훼손된 부분에 균열이 생겼고 압력을 버티지 못해 파열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압력 변화가 심하면 그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상적인 건 아니죠. 예측했겠죠. 문제는 이같이 20년 이상 된 낡은 배관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경기도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나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분당에서 낡은 지하 온수관 파열로 물기둥이 솟아올랐고 3월에는 서울 삼성동에서 열배관 파열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분당이나 고양 이런 데들이 지금 도심지가 다 완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감시를 하더라도 100% 다 안전구간이 다 이렇게 스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징후가 만약에 이제 잘 안 나타난다든지. 관리 소홀 부분도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난방공사의 열배관 위험 현황도 등급 산정과 유지보수 일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직후 정부는 노후 배관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긴급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당장 조처가 필요한 부분 당장 조처를 하고요.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점검 대상은 지난 1998년 이전에 설치된 배관으로 총 686km 구간에 이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제주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허가된 뒤에 각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확대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호 영리병원이 생겼고 이게 확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문제점들 그 부분을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가 영리병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원지사에 대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의 힘으로 제주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저버린 책임을 묻겠다며 3억 원이 넘는 조사 비용에 대해 원지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획 중입니다. 원지사는 이런 우려와 반발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몇 단계의 비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들을 전부 무시하고서 하는 그러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시민단체 측은 주말 촛불 집회를 예고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중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고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법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이 신증설되면 2만여 명의 원화를 수용하게 되고 국공립 지원율은 지금보다 2%포인트 올라갑니다. 3월에는 692학급, 9월에는 388학급이 늘어나는데 지역별로는 지원율이 낮아 신증설 요구가 큰 곳에 많이 짙습니다. 경기도에 240학급, 서울은 150학급이 늡니다. 매입형은 서울에 내년 6개 유치원을 만드는데 불법 폐원, 모집 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영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상반기 중 20개 내외로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공립의 부족한 돌봄 서비스는 크게 늘려 오후 돌봄의 경우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우선 보장합니다. 아침, 저녁 돌봄과 방학 중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불법, 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선 회계 감사 등 적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과 위협 등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계속 추진됩니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차담회를 열고 시대의 명령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달 안에 최종 타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지원 예산은 복지 프로그램이므로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내년 예비비로 편성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타결이 임박했다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또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걸림돌이 된 독소 조항은 5년간 임금과 단체 협약을 유예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노동계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인 것도 잠시. 노동계가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자 노사민정협의회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악용의 소지라는 것은 인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해당 의결안을 거부하면서 타결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빼거나 수정하는 게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해 7만 대를 생산하면 5년, 10만 대를 생산하면 3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고 이미 조항에서 빼기로 광주시와 결정한 내용을 다시 협정서에 넣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약속을 변경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향후 노사 문제에 있어서 사측이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노동계의 명분과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과정에 현대차와 노동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이를 어떻게 좁힐지 광주시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운전대 위에다가 핸들 커버 씌우는 운전자들 계실 텐데 차량용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 또 발암 물질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핸들 커버와 관련해서 아예 안전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먼저 신윤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차량용 핸들 커버. 잡는 느낌, 즉 그립감을 좋게 하거나 취향에 맞게 차를 꾸미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핸들을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뜨거운 핸들을 시원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절반가량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발암물질을 피부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홍반과 색소 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정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출퇴근이나 외근 등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핸들 커버를 사용해온 운전자들은 유해물질 검출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에 못해도 운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는데 이렇게 속도 하면 유해물질이 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차량용 핸들 커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종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핸들 커버 3종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를 권고했고 다른 업체들에는 프탈레이트계 저감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보도 먼저 보셨는데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윤정 기자. 네, 일단 저희가 좀 설명을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아예 핸들 커버도 준비해 왔는데, 자, 이런 핸들 커버 대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길래 유해한 건가요? 보통 합성퓨역이나 폴리염화비닐, 또 고무, 실리콘 이런 재료들이 쓰이는데요. 이 제품은 아마 인조 가죽 같습니다. 네, 합성퓨역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핸들이 차량 유리를 통해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그걸 방지하고 또 이렇게 잡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재료들이 쓰이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이걸 사용하지는 않는데 추울 때 생각이 나긴 해요. 손이 시려우니까. 이 차량용 핸들 커버 쓰는 운전자가 많은가요? 5명 중에 1명은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년 전에 발표한 튜닝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용 핸들 커버 구매 경험을 물어봤더니 2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19%, 여성은 25%로 여성 운전자들에서 구매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규모는 79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여성 운전자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번에 유해물질이 나온 그 제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들은 좀 유명한 상표의 제품들인가요? 네,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3개인데요. 1개는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2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자체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 순위가 모두 높은 상위권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핸들 커버를 쓰는 분 사이에서는 많이들 쓰는 제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좀 하시는 분들은 딱 알만한 상품인데 지금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 제품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건가요? 네, 발암물질이 검출된 3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고 회수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진 회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들은 아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호르몬이 나온 제품들 제품명도 공개되지 않았고 또 판매도 되고 있고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게 비교하거나 제재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다른 제품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핸들 커버를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유해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뭐 상표를 보는 것 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들도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유럽연합 기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 기준이 깐깐한 편인 유럽에서는 이런 관련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이었다면 이런 제품들은 법적으로 리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죠. 운전자 규모라든지 차량용 핸들 커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어린이 제품은 아니지만 어린이도 만질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걸 잡은 손으로 또 아이를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좀 안전 기준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윤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각오를 하고 있고 안 되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이제 사보타지를 해, 정 대표. 홍영표 이제 박살내러 가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진짜 내가 그날 그래서 새벽에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가 약을 좀 먹었는데 약이 한 주가 됐어요. 인생에서 제일 길고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안에서 고성이 좀 오가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냥 뭐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명도 수석은 뭐라고 한가요? 큰 소리 들리던데 큰 소리 지금 있어요. 그 만나시면 일단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 맨날 삐지지 말고 해석 좀 해. 자, 여러분 그만 따라야 뭐 세상 일어날 것 같아. 진짜 몇 사람과 그 뭐 이해관계를 반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국민들의 그 혈세를 제대로 심사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 심사는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향후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완전 비공개인 소소위에 대해 밀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다. 아이고 빨리 눌러야지 어디 올라가. 아 올라가나? 아. 들어가. 됩니다. 우리는 마무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글쎄 가봐야 되겠어요. 네. 아마 들어가야 돼. 금방 여기 4층인데요? 아니야. 가만있어. 어디에 있지? 소소위를 어디서 하지 지금? 어?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하나. 그거 살아. 그래. 그 내가 여기 그래 여기 어디서 하나?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1호 같은 데서.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각각 11개 GP의 시범 철수와 파괴 조치를 완료한 가운데 오는 12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2일 각각의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 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 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조소 철수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울러 남북 검증반의 상호 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조서를 연결하는 임시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문사절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오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충북 중북부 지역인 괴산에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황금향을 비롯해 천혜향과 레드향 등으로 모두 기후가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곳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망감류는 모두 7종에 175그루입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충북 중북부 지역인 괴산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를 위해서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하우스에 스마트 자동시설 제어가 설치돼 온도를 영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괴산군의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육성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괴산의 주요 작물은 고추와 배추, 옥수수 등이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애플망고와 백향과 용과 등 아열대 기후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를 시험 재배하면서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쪽 지역도 아열대 기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시험 재배에 들어가 지금은 14종의 열대과일과 5종의 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앞으로 더 시험을 거쳐 아열대 과일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내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총수 2, 3세들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커 규제 대상에 오른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 2, 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계열사 가운데 75.3%가 사익 편취,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조사됐습니다. 한화와 신세계, CJ 등 14개 대기업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이 14곳이고 이 가운데 한화와 신세계, CJ, 미래에셋 등 8곳은 총수 2, 3세인 이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연봉 공개나 법적인 경영 책임은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온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도착해 고객을 태우고 떠납니다.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처럼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이름을 웨이모1으로 정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핸들 또는 기기 작동 없이 스스로 운전하지만 운전대 앞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경우에 대비해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I mean, the best thing for me was that first ride. Get in, sit down, and watch the steering wheel turn on its own, and you know, it's a big grin on my face the entire time. Look at the safety driver, realize they're not driving the car is driving, and that's just the coolest thing in the world. I had a big goofy grin my first whole ride. 구글의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교외의 챈들러와 템프, 메사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구글이 거의 10년을 공들여온 자율주행차 기술이 비록 소규모지만 상업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글은 2009년부터 미국 2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1,600만 킬로미터를 넘게 실제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노란 조끼들, 이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프랑스 국민들의 성난 민심. 마크롱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이번 주말 대규모 전국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합니다. 프랑스 대학생들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란 조끼에 연대하는 대학생 시위대는 비싼 등록금 등 교육개혁뿐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성난 민심의 마크롱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Je dis que le gouvernement est prêt au dialogue avec le soutien de la majorité. Et le gouvernement le démontre puisque la hausse de cette taxe est désormais abandonnée dans le PLF 2019. 지난해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사실상 폐지했던 부유세 부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주세 인하 검토 카드도 꺼냈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질서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세력은 오직 정부 공격에 골몰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 세력과 노조 재계 지도자들에게 질서와 냉정함을 되찾자고 호소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란조끼 측은 시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onsieur Macron n'agit pas avant vendredi, nous allons, je pense, à une insurrection. Et là, une insurrection. 노란조끼 측이 오는 주말 반정부 시위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전국에서 열 예정이어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 프랑스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 2대가 일본 연안 상공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켜 타고 있던 군인 7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 소속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고치현 남쪽 100km 상공에서 부딪힌 뒤 해상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측은 사고와 관련해 이와쿠니 기지를 이륙해 일본 연안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하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멍 CFO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수사 당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치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이 일대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이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뷰트 카운티 경찰국은 현지 시각으로 5일 그동안 대피해온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아직 유독가스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80여 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때 1,000명을 넘겼던 실종자 수가 연락이 두절된 주민들의 소재가 속속 확인되면서 현재 10명으로 줄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늘은 한파가 쉬어가며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제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부와 경북에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9도,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낮 동안에도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1도,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더해지며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립니다. 지금은 대체로 구름만 많지만 밤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서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남과 호남 내륙 지역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전북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과를 취재하고 있는 강희경 기자를 2부에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